두 번째 강의는 제가 환경 호르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부분인데요. 순서는 환경 호르몬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간단한 역사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종류,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환경 클리닉에 대한 안내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환경 호르몬은 저희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에 있다가 저희 체내로 유입되어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반응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돌아물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은 왜 문제가 될까요? 정상 호르몬은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수용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호르몬의 정상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 호르몬은 일반 정상 호르몬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런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정상 호르몬보다 좀 더 강하거나 아니면 약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저희 신체 내 내분비계에 교란작용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상 호르몬이 이제 결합을 못하고 마치 환경 호르몬이 자기가 이제 호르몬인 양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분비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굉장한 많은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화학물질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천연 화학물질, 대표적으로 피톤치드나 석탄, 석유 등이 기본적인 천연 화학물질도 있고,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화학물질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저희 집에 한 종류에도 몇 가지 요즘에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우리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우리 생활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용성과 유해성,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착한 얼굴과 나쁜 얼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착한 얼굴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런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많은 의약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질병을 극복하고 저희가 생명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농약을 많이 만들어내서 농업혁명, 그리고 어떤 식량의 질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산업용 원료로 사용을 하여서 산업의 기반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제품의 소재의 여러 다양성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편리하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 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좋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저희가 이제 나쁜 얼굴로 보면 이것들은 이제 분해 굉장히 수년에서 수십 년, 수백 년까지 이르는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는 이제 잔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체내에 많이 이제 오랫동안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장거리 이동과 매체 이동 등의 확산성,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미세먼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 확인이 어려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주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이 아닌 ppm, ppb 단위의 굉장히 이제 소량의 미량성, 그리고 발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치명성으로 인해서 이런 화학물질은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과 그런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단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물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보통 이제 아침에 오면 바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아마 어머님들도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얼굴과 몸에 저희가 샴푸, 로션, 대체적으로 쓰는 그 종류가 한 12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든 화학물질이 무려 한 12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듯이 생활의 편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용 화학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환경 호르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42년도에 저희가 이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다양한 살충제들이 발명이 되었고, 대표적인 DDT가 있었고, 그 이후에 47년도에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합성 에스트로겐인 DS가 발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여러 위험성들이 이제 경고가 되었고요. 그 이후 9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런 전문가 회의,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살충제 DDT는 이제 기적인 살충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충제를 하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해충들을 많이 죽이고 또 발진티푸스와 같은 질병의 발생률도 거의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발생을 안 하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력을 이제 보였지만 그거와 반대로 오히려 생태계와 인간에 해를 미치는 이제 그런 주범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런 이제 단점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DDT는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하는 데도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서 요즘에는 말라리아는 거의 또 잘 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이렇게 DDT를 많이 살포했더니 말라리아 발생률이 거의 이렇게 줄었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더 7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제 막 농약 뿌리고 이런 차들도 굉장히 국내에 많이 다녔거든요. 젊은 MZ 세대 어머님들은 깜짝 이런 것들이 있었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차들 돌아다니면 막 아이들은 또 좋아서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이제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살충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더 강한 이제 균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균들은 더 내성들이 많아지게 되고 얘네들을 또 죽이기 위한 더 강한 저희가 살충제들을 발명을 함으로써 더 강력한 살충제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DDT가 해충은 물론 그 천적까지 죽여버리고 오히려 이제 살충제 사용을 안 하니까 더 이제 해충이 창궐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하였는데요. 이 책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과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포된 그 DDT는 땅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또 쌓이게 되면서 아까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먹이사슬로 올라갈수록 수백 배에서 수십만 배까지 그런 생물 노출, 더 이상 계속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DDT에 노출된 새들의 이런 알 껍데기가 얇아져서 쉽게 깨지기도 하고 부리가 휘는 그런 기형인 새가 나오게 되고 이런 DDT에 노출된 새들은 봄에 서로 짝짓기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이런 이제 굉장한 그런 위험성을 경고를 하는 책으로 인해서 이때 결국은 환경운동이나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굉장히 시키게 됐고요. 결국 이제 1972년에 이런 DDT 사용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에틸실비스테롤이라는 합성 에스트로겐인데요. 이것도 1938년도에 영국에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산이나 조산,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처방이 되었던 약인데요. 근데 이걸 오래 쓰다 보니까 안 좋은 유해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DH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생식기 계통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사춘기가 지날 무렵에 10대 여자아이들에게 한 50대 이후에서나 나타나는 질환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 아이들을 거꾸로 추적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임신했을 때 이런 DS를 복용을 했더라 이런 이제 연구들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DS를 복용한 다음 때 아이들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생식기 질환의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고 결국은 1971년도에 DS는 금지가 되었고 하지만 현재도 DS에 노출된 자녀의 자녀 제3, 4대까지도 이런 건강 영향에 대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주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아마 이제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플라스틱의 주 원료인 수지는 상온에서는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성 물질입니다. 여기에 가소제를 첨가하게 되면 유연성을 가지게 되어서 연하고 질긴 물질을 변화되는데요. 이때 이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소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이 있지만 그중에 DEHP가 가장 대표적인 프탈레이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 톤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플라스틱 제형의 이런 문방구류도 있고 아이들 백팩이나 이런 건물 자재, 향수, 로션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탈레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화장품, 향수, 어린이 용품 장난감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난이나 또 건설 자재, 접착제 등 매우 광범위한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품용 랩등에 쌓여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또 식품으로 이행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장난감이나 몸부림으로 만지고 놀고 하다 보면 또 뭐 만진 손으로 저희가 입에 대게 되면 또 섭취가 되는 그런 간접적인 섭취가 되기 때문에 뭐 피부를 통해서나 식품으로 섭취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들은 어른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이런 걸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나 어린 영유의 경우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취약을 하고 이런 프탈레트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는 ADHD나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조중에서 유방에 이제 조기 발육을 한다든가 이런 보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스페놀 물질은 어떤 간열지 형성돼 저희가 영수증 뭐 만지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아마 많이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영수증이나 플라스틱, 캔 내면의 코팅제, 치아 밀봉제, 뭐 저희가 치과 가면 치과 레진 뭐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는 다양한 비스페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요. 이제 생활에 필요한 저희가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뭐 이런 음식 어떤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아까 말씀 영수증, 뭐 요즘에 뭐 물티슈 너무 많이 사용하고 개인 유생품, 화장지나 생리대나 기저귀 이런 것들에도 저희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인체 노출이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스페놀 A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먹는 식품으로나 화장품으로나 개인 유생품으로나 접촉을 해서도 다양한 범위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의 식품을 통한 노출이 전체 노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식품에 대한 노출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조금 먹는 것들을 저희가 제한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더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임신부나 그런 수유부는 비스페놀 A에 반복 노출이 되면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이제 신생아 시기에나 영유아 시기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비스페놀 A에 노출이 많이 되어질 때는 소화 비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DHD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폴리영화리페닐인데요. 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점성이 있거나 끈적이는 액체로 화학적으로 않는 축전기, 변압기 절연제나 윤활제, 도료의 첨가제 등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화학 물질이어서요. 토양과 해수에 굉장히 오래 잔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분기계 장애 물질로 규정이 되어서 1970년대부터는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미 생산되고 사용되고 폐기 과정 중인 그런 물질들이 이미 환경으로 이제 배출이 되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이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영화리페닐을 주로 오염된 식품 그리고 물, 수지를 이제 섭취를 하였을 때 저희가 오염이 될 수 있고 공기와 토양을 통한 어떤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노출이 되지만 식품을 섭취를 위한 노출이 90% 이상으로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저희가 먹거리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학연구소에서는 이런 폴리영화 리페닐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다 노출이 되면 저희가 간 기능 이상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요즘 워낙 또 갑상선 질환 소아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대 그리고 피부 발진이나 착색, 면역장애, 기억력 어머니들 제일 아마 또 걱정하는 기억력이나 학습장애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청소년기에는 생리불순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 등에 굉장히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 클리닉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을 작년 이제 9월부터 이제 외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환경이 산재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을 발생할 수 있는 저희 소아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국내 최초의 소아 환경 건강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아과 외래에서 접수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미리 이제 저희가 설문지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미 환경에 어떤 것들을 먹는지 집안의 어떤 환경 조사부터 자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한 후에 그런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제 컨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월요일날 오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진료가 있고요. 저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진료를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이런 혈중 중금속과 미네랄, 그리고 휘발성 유효화합물, 내분비 결합 물질인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에 대한 이런 환경 검사비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대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앞서 강의해주신 그 하은희 교수님의 그런 환경의학 교실과 저희가 SCL이라는 서울육강연구소 이 세 운영 주체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솔루션과 저희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외래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만든 많은 다양한 화학물질에서 저희 몸에 유해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환경으로만의 노출을 잘 이해를 하고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